안보 포럼 ARF 외교장관 회의가 오늘 막을 내립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나온 직후라 그 어느 때보다도 북핵 문제를 둘러싼 외교전이 치열했습니다. 조만간 발표될 의장 성명에서 대북 규탄 메시지가 어느 정도 수위로 담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 문제와 관련해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열 시사인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헤어스타일이 머리카락을 뒤집어 쓴 것 같네요. 저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왜요? 그냥 여기 분장실에서 그걸 얘기해 주세요, 그럼. 아, 분장실에서요? 네. 아니, 오늘 잘 됐다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일단 제가 얘기하면 좀 비판적으로 들리나 보죠? 예, 뭐 미역 붙이고 왔냐 그런 얘기인데. 아, 본인이 그런 얘기가 나올 걸 예상하고 있었네요. 미역 붙이고 왔다. 그건 좀 심각하네. 다시 말하겠습니다. 자, 김주영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예. 국정기획 자문회의 이거 다 끝났나요? 네, 끝난 지 오래됐습니다. 그만 물으세요. 네. 그 국정기획 자문회의 전문위원으로 예. 여기저기 다니면서. 네, 그럼 뭐 후속 조치로 자문위원 두루두루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코리아 연구원 김창수 소장님, 원장인가요?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원장 한지 반갑습니다. 오래됐고, 네. 제가 원장이란 사실 안지 한 2년도 넘으신 것 같은데, 아직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시는군요. 이렇게 그 전보다 머리가 좀 커지신 것 같아요. 공부를 더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원래 어렸을 때부터 머리 큰 아이였습니다. 어깨가 좁은 거라. 예. 아, 어깨가 좁은 거예요? 머리가 큰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 5400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 기자님,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아니 8말 9초 위기설이 있는데 뭐 맥없이 저렇게 웃으면서 방송하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8말 9초 위기설. 위기가 올수록 여유를 가지고 차분하게 대처하는 게 위기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위기는 오나요? 그걸 전문가분들이 얘기해 주시려고.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예. 이 아세안 국가와 그리고 이 아세안 국가의 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미국이나 그런 나라들까지 함께 같이 다자간 안보 협의체인데 북한이 이런 이제 협의체 중에 참여하는 그런 회의체라서 좀 관심을 모았고 그리고 지난해 이 북한 미사일이나 북핵에 대해서 우려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번에 의장 성명으로 심각한 위협이다라는 이제 성명이 나오기를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처음에는 좀 의견들이 잘 맞아서 뭐 이 오늘 폐막하는 오늘이나 이 하루 정도 지나서 나올까 기대를 했었는데 뭐 캄보디아나 또 이렇게 북한 측 그렇죠. 입장을 드는 예. 나라들이 있어서 3, 4일 또 걸릴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네. 보통 이제 폐막하면서 의장 성명이 채택되지 않나요? 아니, 그거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채택이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합의가 좀 이루어진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북한이 유일하게 참여하는 지역 다자 협의체 아닙니까? 아하. 그리고 유엔에서 금방 한 방 맞고 지금 왔는데 그나마 ARF에서 북한이 외교를 통해서 고립과 소외감을 좀 극복하려는 노력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워낙에 이제 ICBM급을 이제 28일 또 7월에 2차례 했기 때문에 모여질 것이다. 그리고 유엔의 그 합의도 만장일치로 금방 통과를 했으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분위기 좋게 나왔었는데 결국 ARF에는 북한에 대해서 또 동조적인 국가들이 있고 또 거기에는 중국의 속내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좀 뒤로 밀어줄 수도 있고 3, 4일 후에 채택된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 ARF 다자간 안보 협의체 그다음 외교장관들이 모인 거 아니에요? 네. 의미는 있는 회의였었나요? 일단 북한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포럼이 아닙니까? Asian Regional Forum이거든요. 이 자체가 어떻게 뭐 강제력을 가지지 않고 의장 성명도 만장일치제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견을 나누고 이 북한까지 참여하니까 진영을 넘는 중국과 미국, 북한, 일본이 다 모여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데 예민한 문제는 주로 피해갔었거든요. 서로 이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아시안 지역 안보 포럼. 네. 근데 왜 미국이 오죠? 미국이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아시아나 업적으로 이렇게 오는 그렇죠. 건가요? 육자회담도 뭐 참여하고. 아세안 아니, 국가
아세안 국가들이 10개 국가인데요. 예. 원래 이제 아세안 확대 외무장관 회담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세안 10개 국가들과 그다음에 이제 아세안과 관련된 10개 국가들 예. 그리고 아세안이 또 특별히 초청한 나라들 그래가지고 27개국으로 원래 아세안 10개 국가인데요. 그리고 27개국이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세안 지역에서 유일하게 다자안보 체제이고요. 그리고 영어로는 아시아 리저널 포럼인데 예. 근데 우리가 번역할 때는 지역 안보 포럼이라 그러잖아요. 두 분이 똑같이 영어 하신 거죠? 그런데 왜 그러니까 그냥 아시아 지역 포럼이라고 안 하고 예. 아시아 안보 포럼이라고 하느냐, 지역 안보 포럼이라고 하느냐. 그 아시아 지역 포럼 그러면은 이게 뭘 하는지 그 성격이 잘 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ARF의 목적은 뭐냐면은 아시아 지역의 정치 안보 문제에 관해서 주로 그 문제만. 네, 외교부 장관들이 참가하는 협의체이고 거기 주요한 목적은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의 신뢰 구축과 그다음에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의 일방 외교 외교를 통해서 미리 분쟁을 해방하겠다는 지역 갈등을 겁니다. 최소화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아세아 지역 포럼인데 우리는 아세아 지역 안보 포럼이라 해서 이 성격을 조금 더 분명하게 표현해 줍니다. 예. 북한은 아시아 지역 안보 포럼이라고 안 합니다. 북한은 뭐라 그래요? 그냥 아시아 지역 회의 뭐 그런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북핵 문제가 아젠다, 그냥 이슈로 다뤄졌나요? 주로 모이면 이번에 그 주제를 무엇을 할 건지 포럼이니까 토론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예를 들자면 서로 민감한 이슈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남중국해 얘기하면 중국이 이 문제를 안 가져오기를 원하고 북핵 문제는 북한이 피할 것이고 아하.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아젠다로 뭘 올라오는 것 자체가 이미 안에서 영향력 싸움을 중국과 미국과 시작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현대적인 문제들 예를 들면은 지역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뭐 테러라든가 뭐 영토 갈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다 다룹니다. 작년에 아시아 지역안보 포럼에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의장声明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북한이 또 강력하게 반발해가지고 9월 6일 날 또 핵실험을 해버렸던 거였죠.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도 여기에서는 다뤄집니다. 근데 의장 성명이 만장일치라면서요? 네. 근데 북한이 반대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의장 성명이 채택되는 바람에 그래서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그리고 핵실험을 해버린 거죠. 그렇게 대응을 했던 거였죠. 근데 만장일치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셋업이 돼 있는 거라면 예를 들어서 유엔 같으면 하나라도 안 하면 안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만장일치를 기본으로 한다는 거지. 이게 강제력 있는 기구가 아닌 거죠. 네. 무슨 그 회의나 협의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포럼이니까 그렇죠. 네. 자 우리끼리 그럼 대다수가 동의해서 하는데 너랑 뭐 반대해도 우리 그냥 뭐 그렇죠. 발표하고. 그런데 이번에 유엔 안보리 새 대북 제재 2371호 내용이 뭐였었나요? 그 북한에 대해서 그동안에 항상 그 결의안을 채택할 때마다 초강경 제재를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이제 미국 관료들이 말할 때 사상 최강의 북한에 대한 제재안이다. 일개 국가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도 높은 제재안이 내렸는데요. 예를 들어보자면은 지난 제재에서는 석탄에 대해서 제재를 했습니다. 북한의 석탄 수출을 금지를 했는데 그때는 어떤 석탄 수출의 횟수하고 석탄의 총량을 제한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 넘지 말고 총량은 몇 톤 넘지 말고 이렇게 제한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 제한을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석탄 수출은 금지. 전체다? 예, 전면 금지. 그렇게 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 미국에서 또 한국 정부에서 이야기하기를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북한의 총 수출액이 약 30억 달러가 넘는데 이번에 10억 달러 이상의 수출 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석탄 약 4억 달러, 그리고 철강 약 3억 달러, 그리고 수산물 약 3억 달러 해가지고 총 10억 달러 정도의 북한 수출을 못하게 하는 그런 효과를 거둘 것이다. 그래서 이번이 사상 가장 강도 높은 그런 결의안이다. 이렇게 지금 미국 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71호가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건가요? 예. 그럼 이번에 북한은 좀 어떻습니까? 타격을 좀 입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문제는 이제 그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게 목적인데 그 목적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시키려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과연 핵과 미사일을 중단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일단 중단시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타격을 얼마만큼 줄 것인가. 주기는 주겠지만은 이제 두 가지의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원유,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원유 지원하는 것을 이번에 막지 못했다는 거죠. 예. 중국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원유를 북한에게 주는 것은 북한에 대한 일종의 전략적 재평가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현재 중국은 북한이 전략적 자산입니다. 북한에 대한 이용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전략적 부담, 더 이상 이용할 가치가 없다고 한다면은 원유를 북한으로 공급하는 걸 중단할 겁니다. 연간 한 100만 톤쯤 들어간다는 거 아닌가요? 2014년 이후에 중국이 북한으로 수출하는 그 원유 통계를 지금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한 100만 톤쯤 될 거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50만 톤은 무상, 50만 톤은 유상.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유 봉쇄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한계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또 일단은 지금 강력한 제재를 취했습니다만은 또 제재를 하면 항상 나타나는 이제 풍선 효과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막았는데 다른 쪽으로 북한이 또 대비를 해나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보자면 중국의 동북 삼성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중앙정부가 어떤 북한과의 어떤 수출 같은 것들을 수출이라든가 교역을 막으려고 하더라도 중국의 지방정부는 자체적인 자기 경제활동 차원에서 예. 또 북한과 거래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풍선 효과라는 측면, 원유 봉쇄를 못 막는다는 것, 원유 수출을 못 막는다는 것 때문에 북한에게 타격은 주겠지만 치명적인 타격은 못 될 겁니다. 근데 심지어 저는 전반적으로 북한이 기분 나쁠 점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반대 성명을 냈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로 기분 나쁘고 타격은 주겠지만 과연 이 제재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냐. 그 부분까지는 문제인 거죠. 결국 예. 그 목적을 못 이룰 것이라고 보고 심지어 원유조차도 북한은 오랫동안 여기에 대한 위협을 받아왔고 거기에 대한 면역이 상당히 생겼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30억 달러라고 얘기하지만 북한의 밀무역이나 다른 방법으로 그리고 북한이 일단 수출 의존도가 별로 없고요. 우리나라처럼 무역 의존도가 별로 없는 나라고 상당히 자급자족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지금 면역을 그걸 가져왔고 심지어 원유를 단절해도 북한은 살아남을 것이라고 분석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석탄을 이미 액화를 시켜서 이 기름으로 바꾸는 것 때문에 오래전부터 지금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옛날에 히틀러가 했던 건데.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원유를 단절해도 교수님 말씀처럼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이제 원유 수입을 다변화해가지고 러시아로부터 다른 대체 에너지들을 공급받으려고 지금 북한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이 오랫동안 그 이제 소수력 발전이라고 그러니까 작은 발전, 예. 뭐 계곡 같은 것들 이용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시도해왔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북한이 중국이 세계적으로 태양광 발전이 뛰어난 나라인데 중국의 그 태양광 기술들을 도입해와가지고 북한도 태양광 발전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네. 네, 그래서 북한의 태양광 발전 수준은 그냥 뭐 전구를 이렇게 키는 것 정도 아니면은 휴대폰 충전할 수 있는 정도, 선풍기 돌릴 수 있는 정도 이 정도는 태양광 발전으로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북한이 또 자체적으로 오랫동안 그 어떤 봉쇄 소위에서 대체 에너지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뭐 최하의 경우에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은 원유가 끊어진다 하더라도 그런 절망적인 상태를 절망적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지금 북한이 대비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재는 이제 조금 더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러니까 지금의 최강의 제재인데 최강의 제재가 안 먹혀 들어가면 이제 조금 지나면은 제재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좀 이제 총체적으로 지금 북한을 둘러싼 상황에서 이게 극적으로 대화 국면으로 가는 데 있는 어떤 세 개의 엑셀레이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제 북한 자체의 미사일이나 핵 개발이 우리가 보여줄 만큼 보여줬다라는 어떤 그 수준의 성취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대북 압박에 대한 그래서 압박 카드가 쓸 수 있는 만큼 가장 최고조에 오르는 그 시점이 있을 거고, 지금은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 시점까지는 아닌 것이고, 중국, 러시아가 확실하게 동참하지 않는 압박이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이고, 그다음 이번에 아시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좀 이제 보여지는 양상이지만 외교적인 고립, 지금 이 부분에서 이 아시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이번에 다시 의장 성명이 나온다면 특히 의장국이 필리핀인데 그 두테르테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정말 쌍욕을 했던 사람이라서 뭐라 그랬었어요? 아시죠? 영어로 했습니다. 네네. 네. 해보세요. 선 SOB. 예. SOB. 예. 제가 지난번에 두테르테 대통령 만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나는 자리에서 가르쳐주셨네. 있었던 이야기들을 뭐 상세하게 다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두테르테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하고 있더라고요. SOB면 son of a boy. 그럼 이게 백두혈통이란 뜻 아니에요? 선호부 백두네요. son of 백두.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번에도 그런 또
표현에까지 또 강력한 심각한 위협이니 이제 그런 것이 들어가서 성명이 나온다면 이게 외교적 고립이 공식화되니까 북한이 대화에 나서는 것에 상당히 이제 근접해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처음으로 이 UN 237 조치에 대해서 공화국 정부 명의의 성명이 지금 6번째가 7번째인가요? 네, 7번째입니다. 네. 그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그 설립 이후에 네네. 7번째 성명, 무척 네. 강도 높은 성명이 나왔네요. 그렇죠. 근데 또 그게 나왔을 때가 좀 예민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93년에 NPT 탈퇴할 때도 예. 공화국 성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 또 지난번에 작년 1월에 그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 예. 했을 때도 공화국 성명. 그 다음에 지금 4차 핵심 나온 거 때죠, 예, 그때가. 4차 핵심 때인데요. 그럴 만큼 이제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아까 우리 고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물론요. 그러니까 위기와 함께 해결, 타결 이런 것들이 같이 가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위험하고 상황은 엄중한데 뭔가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극적 타결의 가능성도 항상 배제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런데 보면은 이게 말을 보면 좀 미국의 극악한 범죄의 대가를 1100배로 결산할 것. 복리로 계산하시나 봐요. 예. 그 회계사 사무실에서 나온 것 결산할 것.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100배, 1000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거긴 더 큰 것부터 1000배, 100배란 말이 이렇게 튀어나온 걸 거예요. 1100배라고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1000배, 100배 이런 뜻입니다. 그 어떤 최후 수단도 서슴치 않고 불사할 것. 말은 참 늘 이렇게 세게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막 이렇게 상황이 복잡해 가지만 김창수 박사님. 네. 결국 미국이 압박하는 수단은 핵실험과 ICBM 실험하지 마라. 그거 중지해라. 그 북한은 뭔 얘기냐? 우린 계속 한다. 네. 여기에 이해가 서로 충돌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북한은 끝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지금 이제 보통 우리가 작년에 그 수소폭탄 할 때 북한이 양탄 일성, 그러니까 수소폭탄과 원자폭탄과 인공위성, 양탄 일성을 가지겠다는 건데, 이 수소폭탄, 인공위성, 그 다음에 원자폭탄 3개 플러스 SLBM, 잠수함 발사 미사일도 가지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ICBM도 가지겠다는 거예요. 5개를 가지겠다는 겁니다. 그럼 5개가 뭐라고요? 원자폭탄, 수소폭탄, 인공위성, 잠수함 발사 미사일, ICBM을 가지겠다는 겁니다. SLBM, ICBM. 네. 그러면 이 5개를 다 가진 나라는 세계에서 3개 나라밖에 없어요. 미국, 중국, 러시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지포가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런 정도의 무기를 다 갖춰놓은 다음에 북한이 추구하는 거는 미국하고 협상하겠다는 거고, 지금 현재 북한은 구분응선 넘었다,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계속 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가겠다. 이렇게 굉장한 그런,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이 그동안에 오랫동안 꿈꿔왔던 것들을 멈추지 않고 계속 가겠다. 근데 이게 굉장히 우리들한테는 불편하지만은 한편으로 우리는 불편한 진실로 이걸 조금 이제 그러니까 이걸 인정한다는 게 아니라 북한이 그렇게 간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니까 북한이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는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아까 이제 피로도 김창수 박사님 말씀하셨네요. 그 개발의 피로도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심지어 SNS에 그런 얘기들도 떠돌아요. 빨리 개발을 끝내라 그냥. 그 다음에 뭐 대화를 하든 말든 지금 개발을 하고 지금 9분 응선 넘었다 그러는데 미국에서도 9분 응선, 9.5분 응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개발 임박했고 이번에 리용호 이제 북한 외무상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개발이 임박했는데 왜 포기하겠어요? 이 턱 밑에서 바로 포기하겠냐? 바보죠.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너무 나이브한 거죠. 오히려. 개발은 끝까지 갈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런데 북한은 저렇게 단호하게 자기 페이스로 가는데 여기서는 맨날 온갖 충격, 온갖 대응 그렇지 않습니까? 예. 북한이 단호한데 한국에서 맨날 충격받았대요. 사실 이것들 충분히 예상할 만한 일이고 지금 옵션들을 다 소진해 가는데 물론 이제 그 원유 문제라든지 또 노동자 송출을 완전히 막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몇 가지 남아 있는데 사실 한국 입장을 보면 한국은 사실 우리가 가진 제재는 수단은 사실상 원래도 많지 않았지만 다 소진한 상태입니다. 예. 김창수 박사님, 우리가 그동안에 예측은 했었지만 2011년에 이제 그 리비아 가다피가 몰락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뭐 9개월 동안 김정일 위원장이 이제 그 11개월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지하로만 다녔다라고 하는 이런 보도도 있었고. 그래서 핵을 개발하는 게 결국 체제 안정.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그 핵실험을 계속 하겠다 이제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이렇다 할 얘기를 하지 않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외무성이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문제의 근원은 미국이다. 그리고 핵을 갖지 않은 나라는 다 몰락했다. 체제가 그 변형되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의도는 분명해진 거 아니에요? 네. 체제 유지를 해준다고 너희들이 그 체제 안정화를 약속한다고 하더라도 핵을 갖기 전에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전략은 간단합니다. 미국의 체제 안전을 위협해가지고 자신들의 체제 안전을 보장받겠다는 겁니다. 그럼 미국을 위협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정도의 뭐 SLBM, ICBM, 뭐 수소탄, 핵탄 뭐 이거를 다 개발해서 그래야지 자기들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며칠 전에도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들이 미국의 체제 안전을 보장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것과 자신들의 체제 안전을 보장받는 것 두 가지를 교환하자는 거죠. 그게 북한의 목적입니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이런 전략을 나가고 있는 거네요. 뭐 그런 셈인 거죠. 그리고 미국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그럼 너희들 불안하지 않냐? 체제 안정 해줄게. 공격 안 할게. 우리도 공격하지 마라. 그게 이제 지금 주변 정세를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네. 북한은 그런 걸 감수하고 또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고립되거나 국제사회 여론이 북한을 비난하는 것들을 무릅쓰고 자기들의 체제 안전을 보장받는 유일한 길로 북한은 지금 ICBM을 계속 발사를 하고 핵 무기를 고도화시키고 이런 길을 지금 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고 기자님, 네.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강경화 장관이 어색한 3분 동안의 만남이 정확하게 3분인가? 3분 1초, 2분 50초 이렇게. 그래서 1100배처럼 이렇게 정확해야 되는데 3분 동안 만났고 대화는 나눴나요? 예, 일정 정도 나눴고 예. 그리고 이 리용호 장관 얘기가 아주 핵심만 얘기하면은 지금 진정성을 한국의 이제 대화제에 대해서 못 느낀다. 뭐 그런 이제 진정성이 결여돼 있다. 그런 평가인 그런 그 뉘앙스를 전달받았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강경화 장관은 우리가 이렇게 대북 제안한 거에 대해서 시기는 지났어요. 7월 27일까지를 데드라인으로 해놨었기 때문에 네. 좀 호응해 주길 기대한다. 이미 북한에서 입장 나오지 않았나요? 네, 이미 아마추어 나왔고 그 어린아이들의 뭐 발사이다 이런 식으로 아주 폄하해버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북한이나 그리고 북한에서 저는 이제 그런 게 또 제일 신기하던데 예. 늘 지금이 최후의 경고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더 센 경고는 없을 것 같은데 또 신기하게 개발을 해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무 협박 대잔치처럼 지금 북한도 이번에 한 미국의 극악한 범죄의 대가를 1100배로 결산할 것. 예. 그리고 그 어떤 최후 수단도 서슴지 않고 불사할 것. 뭐 예전에 이제 불바다 발언부터 해가지고 그게 더 이상이 없는 끝판왕일 줄 알았는데 계속 이렇게 계속 나와요. 다음에는 이제 에스컬레이트. 결산한 뒤에 영수증을 보내줄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도 이제 미국과 우리도 북한에 이제 어떤 봉쇄하겠다는 것을 이 정도 하면 다 하는 거다 했는데 그 뒤에 또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 평행선에 예.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저는 제가 봤을 때 수치적 우리한테 남한에 대해서 요구하는 건 수치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진정성 결여라는 게 다른 대화의 자세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얼마를 그럼 지원할 건데라고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단적으로 묻는 게 아닌지. 저는 그 진정성이라는 게 왜 정치를 해보셨으니까 남을 공격하기 참 좋잖아요. 좋죠. 그거 굉장히 주관적이면서 사실 자기 그 기준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도 미국도 마찬가지로 북한의 비핵화의 진정성이 없다고 이때까지 그렇죠. 사실 대화 안 했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거는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변명하는 게 유일하게 이거거든. 나 진정성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자기가 진정성을 보여주는 데 따라서 나중에 자기가 진정성이냐 아니냐를 판단한다니까요. 근데 그것도 있지만 그 내면에는 뭐가 있냐 하면 니들 힘없잖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대화한다 그러지만 대북 제재, 그다음 미국의 제재 따라가 놓고 지금 와가지고 뭔 대화를 하지? 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재 쪽으로 가서 합의해놓고 우리한테 와서는 대화를 얘기하는 너를 믿을 수 없다. 예. 너는 미국의 꼬붕이다. 미국의 저런 압박을 이기고 우리한테 대화할 수 있느냐 이런 걸 도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노조가 임금 협상할 때 네. 바지 사장 비키고 진짜 사장 나와라. 네. 이러잖아요. 그런 비슷한 아주 좋은 예. 얘기입니다. 네. 바지 사장이 나왔고 우리가 실제 힘이 있는데 협상하지. 그러면 그럼 진짜 근데 진짜 사장이 나오든지 아니면 진짜 사장이 바지 사장한테 권한을 줘야 되는 예. 거예요. 미국이 한국한테 그만한 권한을 줘야 되는데 이 부분도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어찌 보면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그런 지적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게 현실이고. 현실이고요.
진정성 결여되어 있다.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또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56분 그 대화를 했어요. 56분 하면 이걸 정확하게 이제 나누기 2해야 되잖아요. 28분쯤 한 거죠. 중간에 통역 이쪽 저쪽 통역이 들어가니까 28분 동안 대화하고 통역하면서 또 쉬는 시간 하면 실질적으로 대화하는 시간은 한 18분에서 20분 정도. 거의 젊은 친구들 잠깐 잡담하는 수준인데 뭐 그렇게 의미부여할 수 있을까요? 동시 통역을 하면 그보다는 훨씬 더 그보다 조금 더 하나? 네, 기술 시스템. 동시 통역을 하면 상당히 많이 대화를 나눈 거예요. 나눈 거로 많이 나눈 네. 거예요. 미국과 일본 이번 ICBM 2차 네. 실험할 때 아베하고 1시간 했다고. 우리 언론이 그렇게 네. 호들갑을 떨더니 56분 한 거에 대해서는 별로 평가를 안 해줘요. 그래서 제가 조중동 논리를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근데 많은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아까 이제 북한이 지금 우리의 진정성 문제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있는데요. 예. 우리하고 북한하고 지금 접근 방법이 확실하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본 목표로 지금 문재인 정부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비핵 평화 공동체를 만들겠다. 두 번째로는 남북 경제 공동체를 만들겠다의 두 가지인데, 근데 북한은 이제 경제 건설과 핵무력 병진 노선 예. 이렇게 하고 그래 지금 우리하고 목표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비핵 평화인데 북한은 핵무력을 경제 건설하고 병진하겠다는 거거든요. 쌍괴 그거 이제 저희 중국에서 중국의 주장이고요. 예.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미 관계를 통해서 남북 관계를 개선하자.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그다음에 베를린 선언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우리가 한미 관계를 통해서 남북 관계로 가는 거를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미국이 허락을 받는 거냐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이제 비판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북한은 이제 미국하고 직접 하겠다는 거고 남한하고는 뭐 별로 할 거 없다 지금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남북한 사이에 있어서의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는 접근법이 확연하게 다른 거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한 거는 문재인식 접근법인데 북한은 당연히 또 그에 대해서 비판하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남북한 양 정부의 이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는 접근법의 차이에 대해서 그 차이를 좁히거나 아니면 우리는 북한하고 다르게 접근하는데 왜 그런가에 대해서 북한한테 설명을 해주거나 뭐 이런 뭔가의 노력이 추가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까지 100일은 채 안 됐지만 이제까지 취했던 노선 대북 노선이 그래도 미국을 흔들긴 흔드나 보네 하는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받은 게 북한과 대화는 시도해봤습니까? 그때 우리 정부에 우리 여기 야당과 이른바 이제 보수 진영에서 비판했잖아요. 무슨 대화를 하냐. 그리고 아무런 대화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왜 자꾸 대화 카드를 꺼내냐. 지금은 제재다. 이랬는데 트럼프는 대화한다고 하니까 자기들 멀리 떨어져 있고 실제 대화 시도하면 반응을 하던가요? 대화는 해봤나요? 이게 이제 아주 미묘한 네. 반응인데요. 언뜻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됐나? 한번 해봤는데 되든가? 약간 부정적인. 부정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저는 트럼프는 뭐 두 가지 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까지 우리 문 대통령의 입장을 쭉 보면 베를린 구상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재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 진보 진영에서 걱정할 정도로 미국의 제재에 굉장히 동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그 노선은 맥시멈 프레셔 앤 인게이지먼트잖아요. 그걸 동시에 한다는 게 아닙니다, 미국은. 먼저 프레셔를 맥시멈 하고 프레셔 나서 하고, 그다음 예. 인게이지먼트인데 한국은 병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계속 의심을 했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자기들의 맥시멈 프레셔 노선을 흔들까 봐 약화시켰다. 예. 거기에 대한 일종의 미국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강화시켜서 미국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하나의 노선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번에는 이 전화상의 발언들을 보면 제재가 먼저라고까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미국을 달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대화 노선이 약해지는 것일 수도 있다는 좀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거든요. 제일 가장 좋은 거는 미국이 압박을 하고 대화는 우리가 창구를 가져가는 예. 건데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미국은 배드캅, 한국은 굿캅. 그래서 착한 경찰은 한국이 하고 나쁜 경찰은 미국이 하라 그러는데 그래서 미국은 역할 분담을 하고 미국은 그거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둘 다 나쁜 경찰하고 나중에 북한이 착해지면 우리도 착한 경찰이 되자.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예, 아까 북한이 진정성 결여라고 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말씀하셨으니까 너네 뭐 힘 없잖아 그거하고 또 하나는 돈도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지금 역량이나 능력 그리고 또 도와주면은 야당이 퍼주기라고 하면 또 움츠러들 텐데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오늘 돈 얘기를 많이 하시죠. 돈 얘기를 구체적으로 한 적이 있나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풀어갈 때는 이제 풀어갈 때는 경제 지원책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 예, 그리고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이 한국의 태도는 싸우자는 건지 사귀자는 건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똑같은 강도로 싸우자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사드 임시 배치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사귀자는 얘기로 소통하자 뭐 군사 회담하자 적십자 회담하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전임 정부와 다를 바 없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북한에서. 예, 지금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근데 또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한쪽에 무게중심을 또 둘 수가 없죠. 없는 입장이어서 그래서 또 그러다 보니까 무게중심을 두지 않으니까 보수 언론에서는 입장이 지금 뭐냐 뭐냐 왔다 갔다 하냐. 하나를 밝혀라라고 왜냐하면 그 하나를 밝히면 그쪽으로 지금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할 텐데 양다리를 하니까 그것도 못 하고 있어서 지금 애매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김상수 박사님 예방전쟁론에는 선을 딱 걷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예방 선제 타격론까지 이제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방전쟁은 또 뭐예요? 이제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할 거라는 것들을 미리 가정을 하고 그런 상황을 애초부터 예방하기 위해서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군사적 행동을 취한다는 건데 이러한 거는 유엔의 어떤 유엔 헌장의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예방 전쟁하고 전혀 다르게 이제 아까 ALF의 목적이 예방 외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방 외교라는 거는 외교를 통해 가지고 어떤 그 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사전에 해결하자는 건데, 그러니까 예방 전쟁은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런 걸 입에 올려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대신에 예방 외교를 해야 되는 거죠.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처음으로 예방 전쟁을 언급했단 말이에요, 김 교수님. 네네. 이게 의미도 선제 타격하고 뭐 이렇게 용어들이 복잡해갖고 방송하는 사람들 힘들게 만들지. 근데 이제 국제법이나 안보 전략에서 분명히 나와 있는 개념입니다. 예방 전쟁이요? 예, 예방 전쟁과 선제 타격을 조금 제가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리가 봤을 때 danger 위험이 있고 위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칼을 가지고 있다든지 망치를 가지고 놀면 위험하죠. 위험한 거고. 근데 저게 나를 때릴 거는 우리 집으로 모르는 들어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위협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위협이 됐을 때는 내가 이걸 때려도 국제법적으로 용인이 되는데 저기서 망치다는 노는 것만 가지고 내가 아예 그걸 때릴 때는 이건 국제법적으로 월권이죠. 그렇게 위험할 경우에 그냥 국제사회 신고해서 제일 위험하게 저렇게 까보니 우리가 좀 옥죄자 이 정도쯤 가야지 위험하니까 내가 서 때린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왜 미국이 국제법적으로 저렇게까지 월권 있는 얘기를 하냐면 이게 바로 이제 작전인 거죠. 자기들도 예방전쟁 못하는 거 압니다. 왜냐하면 선제 타격은 위협이 왔으니까 미국인이 이 한반도에 15만 명 고정이 그다음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20만 명 넘습니다. 그런데 선제 타격은 전쟁 직전이니까 그거를 피하기 전에도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방 전쟁을 이 준비 다 해야 됩니다. 표 다 납니다. 그러면 북한이 그동안 준비 안 하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얘기인데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일종의 협박이다. 맥메스터가 그건데 놓으면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방 전쟁 안 된다. 그러니까 예방 전쟁 안 된다고 정면으로 이렇게 부딪히는 방식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고, 한반도에서 어떤 형태의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접근 방법이 기본적으로 한미 관계를 통해서 남북 관계로 가자는 거니까 미국이 협력을 구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면으로 미국에 맞서는 그런 어떤 각을 세우는 발언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용상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고 말을 함으로써 예방 전쟁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또 직접적인 메시지는 분명히 전달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전쟁하려고 하지 마라. 너 니네 땅 아니다. 자꾸 이 전쟁 옵션 자체가 거론되는 자체가 우리는 불편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일어나고 우리한테는 절대 좋은 게 아니죠. 근데 우리 언론에서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냐고요. 오히려 이제 해야 될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 그 김준일 교수님 말씀하실 때 어떤 압박에 대해서 제재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너무 지금 강도를 높이고 있지 않느냐 대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화되지 않느냐 이런 거였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려는 거는 한미 관계를 통해 가지고 제재뿐만 아니라
대화의 수단들을 어떻게 많이 우리가 개발해낼 것인가. 과거에도 그랬거든요. 과거에 어떤 김대중 정부가 어떤 인공위성을 발사한 북한을 상대로 해가지고 미국과 협력해가지고 미사일 협상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남북 정상회담하고 노무현 정부도 네오콘 부시 정부하고 상대로 해가지고 북미 간의 관계를 풀어나가게 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미 관계를 통해서 남북 관계로 가겠다는 것은 미국의 협력을 얻어내면서 한반도 주변 상황을 안정시키면서 남북 대화를 발전시켜 나가자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이런 전략에 대해서 조금 한국 정부가 8.15를 계기로 해가지고 조금 미세 조정 같은 걸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정세현 장관 전 통일부 장관이 이번에 ICBM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한 발언, 군사적 행동 뭐 등등에 대한 발언을 보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국방부의 제안만 들은 것 같다. 외교부 통일부의 얘기도 좀 들었어야 되는데 국방부의 제안만 들은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추정을 해본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김창수 박사도 좀 너무 강경한 군사적 그 제재 얘기만 너무 좀 심하게 한다. 이게 미국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전 제가 보기에는 미국 요소가 훨씬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심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미국이 굉장히 지금 압박을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선제적으로 우리가 더 강경하게 나가서 미국의 강경함의 예봉을 끊겠다는 생각까지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고 기자님, 그 이코노미스트에서 2019년 한반도 핵전쟁 시나리오 왜 이런 얘기를 자꾸만 하죠?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이런 상상력이 발휘되는 건 미국의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북핵에 대해서 이것은 미국의 직접적 위협이다라고 인식하는 게 75%까지 높아져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에서 75%라는 거는 절대다수거든요. 그래요. 절대다수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다른 입장을 취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북한과의 어떤 대화나 그런 그것을 정치적으로 그게 얼마나 손실이 될지를 트럼프 행정부도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심리가 있고 그렇다면은 나중에 우리 본토에서 위협이 되는 것보다는 떨어져 있는 한반도에서 해결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기본적인 어떤 그 접근법에서 계속 한반도에 여러 가지 무슨 몇 월 위기설이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이 핵전쟁 뭐 발발 시나리오든 그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그래서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가오는 본토의 위협에 대해서 그 리스크를 해지하는 그런 상상력이 발휘돼서 그러니까 우리와는 다른 입장에서 발휘되어서 그것들에 대해서 계속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런 군사적 그 국지전이라도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 지금은 이제 국지전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국지전 하게 되면 이코노미즈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양측 간의 오해로 인한 군사적 행동의 위험성. 그럴 때 전쟁이 난다. 전쟁이 주로 그렇게 나죠. 그러나 한국에서는 저는 뭐 당위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안 일어나라고 보는데 문제는 미국 내에 아주 소수 강경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미국의 압박에 밀리기만 하면 그러니까 미국의 오해를 푸는 건 좋지만 우리가 선제적으로 담대하게 뭔가 미국과 힘겨루기를 할 부분이 있거든요. 안 그러면 우리가 미국의 오해를 풀수록 오히려 밀릴 수도 있거든요. 보십시오. 린지 그레함이라는 상원 의원이 왜 트럼프하고 얘기했던 게 굉장히 파장을 일으켰죠. 그것 때문에 트럼프가 뭐 확인되지는 않지만 트럼프가 이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수천 명이 죽어도 저기서 죽는 거지.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낫다 얘기했는데 이거는 사실관계를 떠나서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겁니다. 왜 우리 언론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안 삼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된다고. 그게 동맹이냐? 자기 땅에서 안 죽고 여기서 죽으면 괜찮냐? 이거는 뭐 공식적으로 트럼프가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정부가 항의하기는 좀 힘들다 하더라도 저는 언론이나 시민단체나 이 당 같은 민주당 같은 데서 이 문제 삼아야 된다고 문제 삼아야죠. 이게 그리고 한미 간의 동맹이라고 하는 건 상호 간의 신뢰와 상호 간의 안정이 담보될 때 이게 그 동맹 유지가 되는 거지. 김장수 박사님. 존 켈리, 옛날에 존 켈리, 그 켈리 말고 지금 존 켈리 비서실장. 그 다음에 매티스. 그 다음에 합참의장이 누구죠? 조셉 로덴인지, 오뎅인지, 조셉 떡볶이인가? 이 세 분이 다 해병대, 포스타 출신인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이제 그래서 언론에서는 해병대 전성시대다. 초강경파들.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라크 전쟁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의 전쟁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미국의 백악관을 비롯하여 미국의 안보 라인들, 국방 안보 라인들을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지훈 교수님께서 예전부터 계속 강조하셨던 게 이런 미국의 군인들이 안보 라인을 장악하고 있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 이런 뭐 8월 위기설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들은 일상의 평화를 굉장히 잘 즐기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미국에서부터 오는 여러 가지 한반도를 불안하게 만드는 이런 거 있고 또 북한의 도발도 있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그런 일상의 어떤 일상을 즐기는 것 자체가 저는 전쟁을 억제하는 평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사람이 해병대 출신인데 여기는 공감병들에게 부인들이 그 피자로 싸다고 안 치겠죠? 라자냐가 더 싸다기 때문에. 라자냐가 훨씬 더 효과가 있겠네요. 많이 퍼지겠네요. 알겠습니다. 그걸 전문가분들이 얘기해 주시려고.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예. 이 아세안 국가와 그리고 이 아세안 국가의 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미국이나 그런 나라들까지 함께 같이 다자간 안보 협의체인데 북한이 이런 이제 협의체 중에 참여하는 그런 회의체라서 좀 관심을 모았고 그리고 지난해 이 북한 미사일이나 북핵에 대해서 우려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번에 의장 성명으로 심각한 위협이다라는 이제 성명이 나오기를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처음에는 좀 의견들이 잘 맞아서 뭐 이 오늘 폐막하는 오늘이나 이 하루 정도 지나서 나올까 기대를 했었는데 뭐 캄보디아나 또 이렇게 북한 측 입장을 드는 나라들이 있어서 3, 4일 또 걸릴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보통 이제 폐막하면서 의장 성명이 채택되지 않나요? 아니 그거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채택이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합의가 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북한이 유일하게 참여하는 지역 다자 협의체 아닙니까? 그리고 유엔에서 금방 한 방 맞고 지금 왔는데 그나마 ARF에서 북한이 외교를 통해서 고립과 소외감을 좀 극복하려는 노력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워낙에 이제 ICBM급을 이제 28일 또 2차례 7월에 2차례 했기 때문에 모여질 것이다. 그리고 유엔의 그 합의도 만장일치로 금방 통과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분위기 좋게 나왔었는데 결국 ARF에는 북한에 대해서 또 동조적인 국가들이 있고 또 거기에는 중국의 속내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좀 뒤로 밀어줄 수도 있고 3, 4일 후에 채택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 ARF 다자간 안보 협의체 그다음 외교장관들이 모인 거 아니에요? 의미는 있는 회의였었나요? 일단 북한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포럼이 아닙니까? Asian Regional Forum이거든요. 이 자체가 어떻게 뭐 강제력을 가지지 않고 의장 성명도 만장일치제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견을 나누고 이 북한까지 참여하니까 진영을 넘는 중국과 미국, 북한 안보 포럼 ARF 외교장관 회의가 오늘 막을 내립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나온 직후라 그 어느 때보다도 북핵 문제를 둘러싼 외교전이 치열했습니다. 조만간 발표될 의장 성명에서 대북 규탄 메시지가 어느 정도 수위로 담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 문제와 관련해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열 시사인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헤어스타일이 머리카락을 뒤집어 쓴 것 같네요. 저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왜요? 그냥 저희 분장실에서 그걸 얘기해 주세요, 그럼. 분장실에서요? 네. 아니, 오늘 잘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일단 제가 얘기하면 좀 비판적으로 들리나 보죠? 뭐 미역 붙이고 왔냐, 그런 얘기인데. 본인이 그런 얘기가 나올 걸 예상하고 있었네요. 미역 붙이고 왔다. 그건 좀 심각하네. 다시 말하겠습니다. 자, 김주영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국정기획 자문회의 그거 다 끝났나요? 끝난 지 오래됐습니다. 그만 물으세요. 그 국정기획 자문회의 전문위원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럼 뭐 후속 조치로 자문위원 두루두루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리아연구원 김창수 소장님 원장인가요?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원장 한지 오래됐고 제가 원장이란 사실 안지 한 2년도 넘으신 것 같은데 아직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시는군요. 이렇게 그 전보다 머리가 좀 커지신 것 같아요. 공부를 더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원래 어렸을 때부터 머리 큰 아이였습니다. 어깨가 좁은 거요. 어깨가 좁은 거예요? 머리가 큰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 5400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 기자님,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아니 8말 9초 위기설이 있는데 뭐 맥없이 저렇게 웃으면서 방송하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8말 9초 위기설. 위기가 올수록 여유를 가지고 차분하게 대처하는 게 위기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위기는 오나요? 4억 달러, 그리고 철강 약 3억 달러, 그리고 수산물 약 3억 달러 해가지고 총 10억 달러 정도의 북한 수출을 못하게 하는 그런 효과를 거둘 것이다. 그래서 이번이 사상 가장 강도 높은 그런 결의안이다. 이렇게 지금 미국 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71호가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건가요? 예. 그럼 이번에 북한은 좀 어떻습니까? 타격을 좀 입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문제는 이제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게 목적인데 그 목적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시키려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과연 핵과 미사일을 중단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일단 중단시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타격을 얼마만큼 줄 것인가? 주기는 주겠지만은 이제 두 가지의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원유,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원유 지원하는 것을 이번에 막지 못했다는 거죠. 예. 그 중국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원유를 북한에게 주는 것은 북한에 대한 일종의 전략적 재평가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현재 중국은 북한이 전략적 자산입니다. 북한에 대한 이용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전략적 부담, 더 이상 이용할 가치가 없다고 한다면은 원유를 북한으로 공급하는 걸 중단할 겁니다. 연간 한 100만 톤쯤 들어간다는 거 아닌가요? 2014년 이후에 중국이 북한으로 수출하는 그 원유 통계를 지금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한 100만 ton쯤 될 거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50만 톤은 무상, 50만 톤은 유상.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유 봉쇄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한계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또 일단은 지금 강력한 제재를 취했습니다만은 또 제재를 하면 항상 나타나는 게 풍선 효과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막았는데 다른 쪽으로 북한이 또 대비를 해나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보자면 중국의 동북 삼성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중앙정부가 어떤 북한과의 어떤 수출 같은 것들을 수출이라든가 교역을 막으려고 하더라도 중국의 지방정부는 자체적인 자기 경제활동 차원에서 또 북한과 거래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풍선 효과라는 측면 원유 봉쇄를 못 막는다는 거, 원유 수출을 못 막는다는 것 때문에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현대적인 문제들 예를 들면은 지역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뭐 테러라든가 뭐 영토 갈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다 다룹니다. 작년에 아시아 지역안보 포럼에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의장声明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북한이 또 강력하게 반발해가지고 9월 6일 날 또 핵실험을 해버렸던 거였죠.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도 여기에서는 다뤄집니다. 근데 의장 성명이 만장일치라면서요. 네. 근데 북한이 반대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의장 성명이 채택되는 바람에 그래서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그리고 핵실험을 해버린 거죠. 그렇게 대응을 했던 거였죠. 근데 만장일치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셋업이 돼 있는 거라면 예를 들어서 유엔 같으면 하나라도 안 하면 안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만장일치를 기본으로 한다는 거지. 이게 강제력 있는 기구가 아닌 거죠. 무슨 그 회의나 협의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포럼이니까 그렇죠. 자 우리끼리 이렇게 대다수가 동의해서 하는데 너랑 뭐 반대해도 우리 그냥 뭐 그렇죠. 발표하고. 그런데 이번에 유엔 안보리 새 대북 제재 2371호 내용이 뭐였었나요? 그 북한에 대해서 그동안에 항상 그 결의안을 채택할 때마다 초강경 제재를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이제 미국 관료들이 말할 때 사상 최강의 북한에 대한 제재안이다. 일개 국가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도 높은 제재안이 내렸는데요. 예를 들어보자면은 지난 제재에서는 석탄에 대해서 제재를 했습니다. 북한의 석탄 수출을 금지를 했는데 그때는 어떤 석탄 수출의 횟수하고 석탄의 총량을 제한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 넘지 말고 총량은 몇 톤 넘지 말고 이렇게 제한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 제한을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석탄 수출은 금지. 전체다? 예, 전면 금지. 그렇게 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 미국에서 또 한국 정부에서 이야기하기를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북한의 총 수출액이 약 30억 달러가 넘는데 이번에 10억 달러 이상의 수출 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석탄 약 일본이 다 모여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데 예민한 문제는 주로 피해갔었거든요. 서로 이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아시안 지역 안보 포럼. 네. 근데 왜 그 미국이 오죠?
미국이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아시아나 업적으로 이렇게 오는 그렇죠. 건가요? 육자회담도 뭐 참여하고. 아세안 국가들이 10개 국가인데요. 예. 원래 이제 아세안 확대 외무장관 회담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세안 10개 국가들과 그다음에 이제 아세안과 관련된 10개 국가들 예. 그리고 아세안이 또 특별히 초청한 나라들 그래가지고 27개국으로 원래 아세안 10개 국가인데요. 그리고 27개국이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세안 지역에서 유일하게 다자안보 체제이고요. 그리고 영어로는 아시아 리저널 포럼인데 예. 근데 우리가 번역할 때는 지역 안보 포럼이라 그러잖아요. 두 분이 똑같이 영어하신 거죠? 그런데 왜 그러니까 그냥 아시아 지역 포럼이라고 안 하고 예. 아시아 안보 포럼이라고 하느냐, 지역 안보 포럼이라고 하느냐. 그 아시아 지역 포럼 그러면은 이게 뭘 하는지 그 성격이 잘 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ARF의 목적은 뭐냐면은 아시아 지역의 정치 안보 문제에 관해서 주로 그 문제만. 외교부 장관들이 참가하는 협의체이고 거기 주요한 목적은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의 신뢰 구축과 그다음에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의 일방 외교 외교를 통해서 미리 분쟁을 해방하겠다는 지역 갈등을 겁니다. 최소화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 포럼인데 우리는 아시아 지역 안보 포럼이라 해서 이 성격을 조금 더 분명하게 표현해 줍니다. 예. 북한은 아시아 지역 안보 포럼이라고 안 합니다. 북한은 뭐라 그래요? 그냥 아시아 지역 회의 뭐 그런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북핵 문제가 아젠다, 그냥 이슈로 다뤄졌나요? 주로 모이면 이번에 그 주제를 무엇을 할 건지 포럼이니까 토론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예를 들자면 서로 민감한 이슈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남중국해 얘기하면 중국이 이 문제를 안 가져오기를 원하고 북핵 문제는 북한이 피할 것이고 아하.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아젠다로 뭘 올라오는 것 자체가 이미 안에서 영향력 싸움을 중국과 미국과를 시작하고